제가 10년 된 차를 못 바꾸겠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FRB가 금리를 거의 0%로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폭등했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자산 가격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단기간 안에 부동산 자산이며 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엄청 올랐죠. S&P 500 나스닥 지수도 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투자하신 분은 이제 자기가 잘해서 올랐다 생각할 확률이 있죠. 네. 모두가 부자가 된 듯한 환상에 빠졌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는 더 비싼 차, 더 큰, 덩치 큰 차들이 자주 보여요. 주차장에서도 내 차만 그대로 그 다른 차들은 점점 커지고 더 크고 멋진 차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 지수가 21년 8월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쭉 내려왔죠. 다시 바닥은 1월에 찍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좀 6개월 정도 뒤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그 기간은 역시 FRB가 금리를 0%에서 서서히 올리더니 4.5%, 4.75%까지 올려왔죠. 네. 그러면 참 FRB 금리의 향방을 잘 주시해야지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로 동잔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 이제 나도 부자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때 자동차를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양적 완화랑 저금리로 동잔치를 하게 되면은 역풍이 어떻게 오냐면 물가 상승이 거세게 왔죠. 이제 10,000원이면은 먹을 수 있는 식사가 한식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괜찮은 한식은 좀. 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이 4,500원, 4,000원짜리도 있었는데 이제 4,000원짜리 밥은 없죠, 없죠. 네, 없습니다. 내 가치가 아주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튼 저 남편에게는 차 한 대가 있는데 14년도에 결혼할 때 샀습니다. 횟수로는 한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더 좋은 차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와 달리 지금은 더 소비에 민감하고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너무 큰 돈이에요. 예.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나서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난 금액에서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사는 건데 평소에 10,000원, 20,000원 아끼다가 갑자기 몇 천만 원짜리 산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10년 차여도 차가 잘 운행되고 그래서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차를 사기 싫은 이유는 세금 체계를 알고 나서예요. 대부분 직장인들은 여기 2023 소득세 과세표 준을 따르시게 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은 뭐 30%, 이제 1억 5천 3억이신 분들 38%인데 이걸 내고 나서도 이제 건강보험료랑 또 국민연금을 내죠. 또 우리는 어, 비용을 제하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받은 돈에서 먼저 세금이 빠져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든지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법인은요 비용을 제하고 난 금액에서 세금을 내요. 비용 처리를 함에 따라서 세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해요. 사업보고서 보시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보시면 이제 매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 이런 거 아니면은 뭐라고 하지? 공장에서 쓴 돈도 제하고 판매 관리비도 제하고 그 남은 금액에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세율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어떤 분들의 구성원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8천만 원, 5천만 원 받는 분들이 적지는 않게 있는데 8천만 원만 넘어도 35%를 내거든요.
심각하죠. 8천만 원에서 35% 내고 남은 돈으로 이제 실제로 매일매일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비용을 쓰고 남은 돈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8천만 원이라는 연봉이 또 작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 세율을 내고 나서 남은 돈으로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생활하려고 하면은 8천만 원이라는 연봉이 또 이렇게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죠. 예. 근데 법인세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낮더라고요. 9%, 19%, 200억이 넘어야지만 21%. 대개는 19%를 내죠. 근데 이게 세율이 낮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 처리를 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서도 이렇게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해도 15%나 많이 내요. 이것도 지금 그거 안 낸 거죠. 제가 의료보험이랑 그냥금도 따로 내야 되죠. 근데 이제 법인세는 이렇게나 비용 처리 같은 것도 다 하고 나서 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40%, 50%. 그러니까 보험료랑 연금까지 합하면 거의 50%를 내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뭔가 사려면 부가가치세 10%를 내잖아요. 거의 뭐 60% 정도를 세금을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사려면 도대체 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사는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50%를 내고 사는 거죠. 예. 만약에 제가 뭐 이정 여기 세율이 여기쯤 속한다 하면은 저 말고도 비용이 또 많은데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차를 못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법인을 세워서 비용 처리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적어도 개인 사업자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개인 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수준입니다. 대부분 만약에 진짜 아무리 3억 버셔도 과소비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 3억을 벌고 있지도 않지만 소득으로는 과소비를 하면은 패가망신이다. 세율적으로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금 많이 내고 굳이 왜 시소비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이제 개인소득세를 내는 직업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인을 차려서 매출을 일으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녀도 법인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직장인은 거의 뭐 세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주식을 뛰어나게 잘하거나 리딩 매매를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힘들고요. 법인은 비용을 제하고 나서도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법인은 또 게다가 대출 금리도 되게 낮죠. 엄청 특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소비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4, 50% 정도 세금을 내고 내가 부자인 척 소비를 하는 거다. 법인으로 내가 소득 창출을 이루지 못하는 한 소득세로 소득 창출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시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